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에서도 부동산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공급대책 중심으로 봤고요. 2부에서는 금융대책과 청년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미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대책과 더불어서 금융대책도 나왔는데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은 은행에 오픈런을 해야 된다. 막 난리잖아요,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장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1.5%에서 3%로 늘려서 이게 연말까지 한 30조 원 정도의 여력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숨통은 트인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번에 뭐 결혼 예. 페널티도 들어갔고 해서 일단 완전히 정말 막혔던 이 대출의 물길이 조금 열렸다는 것은 좀 희망적이긴 하지만 네.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LTV 같은 경우 주택 가격 대비 네. 담보대출 비중이라든지 또 DSR이라든지 또 상환 능력 이런 부분들은 또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요. 뭐 당장 조금 물꼬는 트였지만 결국은 총량 규제를 계속 가는 거죠. 이 증가율을 조금 네. 더 높였다 뿐이기 때문에. 숨통만 살짝 틔워줬다. 그렇죠. 그래서 예. 연말 되면 어차피 또 약간 막히는 경우가 또 아마 또 재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는 있는데 잠깐 이 정도 풀어주면 또 왕창 몰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이 부분은 원천 차단하기로 했어요. 집을 사놓고 거주한 이력이 없으면 전세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거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현 가능성은 뭐 당연히 실현은 하겠죠. 뭐 한다면 하겠지. 예. 근데 이게 어떤 파장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 이제 원칙적으로 다주택자는 대출 금지,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즉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로 그 다음에 3억을 넘어가는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들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가 되었었지만, 그럼 예전에 취득한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규제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사실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유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직장이라든지 근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른 데 가서 내 집은 전세 주고 나도 다른 집에 전세 갈 수 있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 쓴 흔적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사유를 명시하기보다는 그래 너네가 진짜 투기로 갖다 갭 투자로만 산 게 아니면 예. 최소한 부부 중에 일부라도 실거주를 했었겠지? 그러면 실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그러면 종전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할게. 근데 그 실거주 한 번도 한 적 없었다. 사자마자 전세를 계속 돌렸었다라고 네네.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목적은 명확해요. 우리가 83 세제 개편안부터 시작해서 이해하겠어요. 예. 그냥 계속적으로 실거주를 강조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 그 사이드 이펙트를 좀 생각해 볼 게 자꾸 다 실거주를 해라. 그러면 이제 결국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월세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 또 본인 집이 있었겠죠. 그럼 본인 네. 집에 전세를 또 올리는데 전가를 시켜야 될 것이고, 이게 일단은 의도는 알겠어요. 그냥 너 투기 수요야. 어제 실거주 안 한 사람은 다 투기꾼이니까 그냥 뭔가 규제를 할게. 근데 그 결과가 결국 임대차 가격 상승으로 연쇄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또 저는 더 예. 떠오릅니다. 근데 저는 뭐 비거주다. 예. 비거주하는 것에 대해 뭐 세금도 세대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이제 금융 대출도 막겠다. 근데 사실은 요건이 딱 정해져 있죠.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은 일단은 비거주를 좀 더 자세하게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건 좀 곤란하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거주하다 않았는데 산지 1년째밖에 안 됐다. 이게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네. 한 6년, 7년 됐는데 한 번도 안 살았다. 이건 좀 그렇고 어쨌든 연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이것도 또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상세 설계도까지 조금 내려갔다고 보는 거는 그냥 비거주 자체를 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이미지에서 비거주를 하지 못하는 이유 있는 거죠. 이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네. 없고요. 또 그 물량도 한 60, 70만 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걸 보면은 저는 뭐 비거주 문제를 건드렸다고 해서 전월세가 들썩들썩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전월세는 들썩거리고 있어요. 네, 이미 네, 네. 뭐 이미 예. 근데 이게 네. 하나만 좀 이제 실제 제가 이제 만났었던 분의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리도록 하자면 이게 이미 애초에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아니 이거 한 번도 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미 갭 투자로 산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서울 25개구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그렇죠. 게 2025년도 11호 예. 부동산 대책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후로는 어차피 갭 투자가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그러면 그 전에 산 사람들은 애초에 규제 대상도 아닐 때 샀는데 소급 적용이 되는 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너는 한 번도 실거주 안 했었으면 왜 그 집을 투자로만 산 거고 다른 집에 전월세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실제로 이제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는 나중에는 이제 서울에 들어올 의향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미 지방에 있는 거예요. 직장이 지방에 있어요. 뭐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서울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 가족들도 서울에 있고 그냥 네. 일단은 미리 집을 사놓고 나중에 내가 이직을 하게 되면 혹은 그만두게 되면 서울로 돌아와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수한 사람들도 어떻게 따지면 다 실소유자거든요. 내가 뭐 평생 어차피 이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이후에 샀기 때문에 2년 실거주를 해야 돼요. 실거주를 안 하면 이제 세금적으로 이제 페널티가 큽니다. 네. 8선 세제 개편안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지금 직장 때문에 지금 지방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도 건든다. 어쨌든 간에 주거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분도 아쉽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딱 얘기하는 게 근데 지방 임대차 가격 올라가는 것보다 서울 임대차 가격이 더 세게 올라갈 테니까 그럼 그거 받아서 여기 내야겠네. 그냥 이 생각 딱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딱 단편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다른 피해가 전가가 된다는 것이죠. 강론은 다 긍정적인 방향이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근데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게 이게 비거주 2주택자는 보유세 이번에 증세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세 대출까지 규제가 강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세제 개편안 때 이제 좀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12억 공제였었거든요. 네. 이거를 실거주한 사람은 14억. 근데 이제 비거주 하는 사람은 9억 공제로 낮추겠다. 근데 여기서도 다주택자면 사실상 말은 9억이지만 실거주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4억 공제만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이러면 이제 다들 실거주 하라는 식으로 갖다가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지금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모 국회의원께서도 얘기했었죠. 집주인이 나 실거주 할 테니까 방 빼달라. 개혁신당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표현이 정확한데 강론은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뭐 당위성, 왜 당연히 주택을 실거주용으로 사야지 투자용으로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당위성은 있는데 그 여파가 이제 임대차 시장으로 오는 거고 그러면 저는 좀 더 정책 설계를 좀 세부적으로 이제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분명 임대차 시장에 파장이 올 거는 눈에 보여지는데 그럼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임대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놓으면서 그런 대책들을 실거주를 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기업 임대주택들을 합쳐도 그냥 20%가 채 안 되는데 여기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갖다 다 괴멸시켜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받쳐줄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일단 8.3 세제 개편이 나왔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8.13에서 기대했던 거는 임대차에 대한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 전무했다라는 것이죠. 자, 청년 대책 가기 전에 이것만 짧게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임대차 대책이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임대차가 많이 막혀져 다주택자에 대해서 또 어떤 페널티가 있었고 또 비거주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또 추가적인 집 자체를 다 임대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완화를 통하고 다시 임대 흘러 들어가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 좀 논의는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사실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게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장기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10년
예. 임대 20년 임대 할수록 기금 이자율 낮추고 더 많이 지원을 하고 그게 사실은 34년 동안 대출이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사실 어쨌든지 간에 계속 임대용으로 난 썼다라고 하면 LTV가 제로였잖아요. 60%로 개선이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획기적이 아닐 수 없고 우리도 사실 그런 거죠. 우리가 사적 전월세죠. 비거주 하시는 분들이나 다주택자 그분들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 개인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가 임대용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측이 안 되죠. 하지만 장기 임대주택에 제도 권한이 들어오면 예측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정부로서는 예측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밀어주겠다. 이걸 이제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네네네네. 저희 의견 주시는 분들을 보면 이 임대차, 임대사업자 관련해 갖고 이게 정말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이거는 좀 비판의 소지가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계속 이 부분에 이제 작년에 이제 LTV 제로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또 여러 번 건의도 했었죠. 이건 말이 안 된다. 계속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게 좀 많이 풀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계지 상품이 34년간 최대로 쓸 수 있는 게 이번에 도입이 됐고요. 임대 사업을 내가 이 집을 정부에다 등록 임대 사업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임대료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시세 대비 95%인데 뭐 95%인데 우리 새로이 들어오시면 그 전분 임대료 규제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오시면 또 새로 그 시점에서 또 임대료를 산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약간 시장에 맞는 흐름대로 좀 바뀌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거만 짧게 한번 짚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어제 누굴 좀 만났는데 20대였거든요. 근데 얼굴이 시뻘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정부에서 버스 살지 말고 빌라에 살래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오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청년 대책들 여러 가지가 나오고 보금자리론, 청년을 전용 보금자리론도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청년 대책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청년 대책 그쵸. 뭐 사실 그때 황희 의원이 페버스 얘기 나와가지고 이제 말들이 좀 많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진짜 버스 대책이 나왔었으면 충격적이긴 했어도 비판의 소진이 있었어도 그래도 이슈는 많이 됐을 뻔했는데, 근데 아무튼간에 이번에 이제 빌라 사라. 근데 빌라도 4억으로 잘랐거든요. 매매 금액 4억 이하 빌라는 서울에서도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살란 거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생각은 있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지금 비아파트 가격대는 지금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일단은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막상 비아파트에 들어가서 자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조금 고려한 부분들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페널티들, 나중에 생애 최초 이제 대출 받을 때 이건 빼주겠다라는 건 있었지만, 사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제 인식차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페버스도 핵심의 포인트는 그것도 공급의 위견일 수는 있어요. 아이디어는 참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과 이제 그 높으신 분들의 인식의 괴리가 너무 큰 건데, 똑같죠. 청년들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내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빌라 살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현실은 알겠지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정부가 이제 강요는 아니죠. 하지만 빌라로 너네도 어차피 돈 없잖아. 여기서 살아라는 식으로 갖다가 해석이 돼버리니까, 야, 그 청년에 대한 주택 정책은 결국 빌라 사라는 거냐라는 그런 좀 분노가 있긴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약간 정책의 감수성 문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가 나왔다는 거지 그걸로 다라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선택지의 하나다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너무 폄하를 하거나 공격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죠. 약간 오해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요즘 청년들이 워낙 화가 많이 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8555번 쓰시는 분, 남양주 화도읍에 사시는데 내년에 전세로 가야 하는데 갈 수 있는 집이 없어서 걱정이시래요. 월세도 부담이 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타겟팅이 된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부동산 썰전 진미훈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미쳤다. 미쳤다. 레벨이 다르다. 미쳤다. 우와, 진짜.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